한국은 너무 비싸. 중국도 이제 잘 만든다니까. 지금 유럽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한국 조선소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과 계약했죠. 반면 터키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를 두고 돈이 남아도나 보지. 같은 배를 왜 그렇게 비싸게 사? 라며 터키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그리스 유조선에서는 1127개의 용접 균열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터키의 한국 유조선은 예정일 그대로 완성돼 파도를 미끄러지듯 가르며 출항했습니다. 터키를 비웃던 그리스가 결국 한국에 SOS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날, 전 세계는 단 한 문장으로 이 사건을 요약했습니다. 정답은 처음부터 한국이었다. 도대체 그리스는 왜 잘못된 선택을 했고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낸 것일까요?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저 마리노스입니다. 아테네 선사협회 대회의실에는 27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에게해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제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2개의 제안서가 제 앞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술검사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서는 한국에서 왔어요. 박도현이라는 이름의 기술이사가 보낸 것이었죠. 표지는 깔끔했고 내용은 지나치게 상세했습니다. 아니, 제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는 제안서 17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놓았더군요. 용접 검사 단계만 37개 항목, 품질 검증 시간만 18개월 필요, 탱크 내부 코팅 두께 오차 허용 범위는 단 0.2mm라고 말이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도연은 회의 중 화상으로 연결되어 이렇게 말했죠. 생명을 싣는 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18개월이라는 시간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투에서 고집스러운 원칙주의를 느꼈어요. 아버지 세대의 낡은 방식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서는 중국 칭다오 조선소에서 왔어요. 위창이라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작성한 것이었죠. 그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12개월 완공, 비용은 한국의 65%, 진척률은 매월 보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간결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잡한 절차 대신 효율을 강조하는 방식이 현대적으로 느껴졌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두 제안서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비쌌어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보다 35% 더 비쌌죠. 그리고 시간도 6개월이나 더 걸렸습니다. 저는 동료 검사관 니코스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은 너무 까다롭다고 우리가 필요한 건 완벽한 배가 아니라 제 시간에 운항할 수 있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니코스는 고개를 끄덕였죠. 대표 안드레아스가 제게 물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싸구려 배는 반드시 사람을 배신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조선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우리는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저는 안드레아스에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제안이 더 실용적이라고 한국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고집한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에는 동의하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27명 중 23명이 중국 선택에 찬성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우리는 위창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2개월 후면 새 유조선이 우리 손에 있을 거라는 기대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계약 체결 3일 후였습니다. 제 이메일에 업계 뉴스 알림이 도착했어요. 제목은 이랬죠. 터키 국영 해운사, 한국 조선소와 유조선 건조 계약 체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터키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두 제안서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터키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비싼 한국을 고르다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죠. 터키 담당자들이 숫자를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저는 니코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터키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저희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죠. 니코스는 웃음 이모티콘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축배를 들었어요. 중국과의 계약이 성공적이라고 12개월 후면 터키보다 먼저 배를 받을 거라고 자신했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무덤에 들렀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어요.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효율이 중요한 시대라고 과도한 원칙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죠.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빠르고 저렴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12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 걸릴 거라는 사실을요. 비용 절감이 아니라 손실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터키가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정답을 선택한 나라였다는 진실도 몰랐죠. 저는 그날 밤 서재에서 박도현의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8개월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용접 검사 37개 항목이라는 문장도 보였죠. 저는 그것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 과한 것은 한국의 기준이 아니라 제 오만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오만이 저를, 우리 회사를, 그리스 전체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저는 제안서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국 조선소와의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저는 기대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악몽으로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이메일 수신함에 위창으로부터 첫 번째 월간 진척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파일 크기는 2.3MB였고 PDF 형식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파일을 열었죠. 4개월이 지났으니 진척률은 최소 33%는 되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보고서 3페이지에 적힌 숫자를 봤습니다. 진척률 52%.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죠. 위창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선체 조립 85% 완료, 용접 작업 68% 진행 중, 일정 대비 19% 앞서 있다고 말이죠. 저는 니코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국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선택이 옳았다고 전했습니다. 니코스는 엄지를 치켜 세운 이모티콘을 보내왔죠. 하지만 보고서 7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용접 품질 검사 항목이 비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제안서에 있던 37개 검사 항목 중 단 9개만 기록되어 있었죠. 나머지 28개 항목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저는 위창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용접 품질 검사 항목이 누락된 것 같다고 전체 37개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한다고 적었어요. 답장은 6시간 후에 왔죠. 위창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핵심 항목만 검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최종 단계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요. 저는 그 답변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찝찝했어요. 하지만 진척률이 52%라는 숫자가 그 불안을 덮어버렸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라고 한국처럼 모든 걸 세세하게 체크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날 오후 업계 뉴스 알림이 또 도착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터키 한국 유조선 프로젝트 4개월 차 진척률 100% 달성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터키 프로젝트는 정확히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용접 검사 37개 항목 전부 완료, 품질 편차 0.1mm 이내 유지, 지연사항 제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52% 진척에 용접 검사 항목 9개만 완료, 터키 프로젝트는 100% 일정 준수에 검사 항목 37개 전부 완료였죠.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더 빨라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니코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터키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죠. 니코스는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간다고, 우리는 빠르게 간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터키는 1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감수하고 있지만 우리는 12개월 안에 끝낼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서 두 번째 진척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파일 크기가 1.8MB로 줄어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보고서는 두꺼워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얇아졌거든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진척률 64%. 6주 만에 12% 증가였어요. 나쁘지 않은 속도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용접 검사 항목은 여전히 9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위창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요구했죠. 전체 검사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이건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위창의 답장은 이번에도 짧았어요. 검사는 진행 중이며 최종 보고서에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1mm까지 따지는 과한 기준을 고집하지만 우리는 실용적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고 중국은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죠. 저는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학의 절차가 많다고 우린 실속을 택한 거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조선소 탱크 안에 서 계셨죠. 손전등을 들고 용접선을 비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장 위험하다고.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금속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박도연의 제안서를 다시 꺼냈어요. 용접 검사 37개 항목이라는 문장을 다시 읽었죠. 그리고 리창의 보고서와 비교했습니다. 9개와 37개. 그 차이가 갑자기 크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업계 포럼에서 터키 프로젝트 사진이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게시물을 봤어요. 사진 속에는 한국 기술진들이 탱크 내부에서 용접선을 검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확대경을 들고 1cm씩 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댓글란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은 미친 것 같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비웃는 내용이었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확대경을 든 기술진의 모습이요.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세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진척률 73%였죠. 여전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용접 편차 평균 1.8mm라는 기록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멈칫했습니다. 한국 제안서에는 용접 편차 허용 범위가 0.5mm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1.8mm는 그 기준의 3.6배였어요. 저는 즉시 위창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편차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 아니냐고 물었죠. 위창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국제 표준으로는 2mm까지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최종 검수 때 보정하면 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척률 73%라는 숫자가 여전히 저를 안심시켰죠. 우리는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게 중요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터키 관련 뉴스가 또 떴어요. 터키 한국 프로젝트 8개월 차 진척률 62% 달성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73%, 터키는 62%였어요. 우리가 1대1% 앞서 있었죠. 저는 니코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터키보다 빠르다고, 역시 중국 선택이 옳았다고 적었어요. 니코스는 동의했죠.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 터키는 느린데도 37개 검사 항목을 전부 지키고 우리는 빠른데도 9개만 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에게해의 어둠이 깊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먼 곳에서 터키의 조선소에서는 한국 기술진들이 여전히 확대경을 들고 용접선을 확인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배는 1.8mm의 편차를 아는 채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불안한 밤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위창이었죠. 저는 평소와 달리 그의 전화를 받는 게 두려웠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위창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위창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약간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숨을 참으며 얼마나 조정이 필요한지 물었죠. 위창은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12개월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죠. 12주를 말하는 거냐고요. 위창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12개월, 정확히 1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원래 약속한 납기는 12개월이었는데 이제 24개월이 된다는 뜻이었죠. 저는 말을 잃었고 위창은 계속 설명했어요. 용접 보수 작업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품질 검증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며 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이 시작됐거든요.
운임 수익 손실이었어요. 우리는 이 유조선으로 매달 일정한 수익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1년 지연은 그 수익을 고스란히 날리는 거였죠. 저는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고 28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위창에게 물었어요. 모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위창은 계약서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이라고 했어요. 자재 수급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따라서 보상 의무는 없다고 말했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니코스에게 연락해서 중국이 1년 지연을 통보했다고 전했죠. 니코스는 욕을 퍼부었지만 그 욕설 뒤에는 저와 같은 무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대표 안드레아스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27명의 임원 중 23명이 참석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제 앞에 서서 물었어요. 시저, 이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검토한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저는 제가 했다고 대답했죠. 안드레아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소리쳤어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이 당신 아니었냐고, 12개월이면 된다고 확신한 사람도 당신이었다고 말했죠. 저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안드레아스는 테이블을 쳤어요. 우린 왜 터키보다 1년이나 뒤처진 거냐고 외쳤습니다. 터키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아냐고 물었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업계 뉴스를 통해 계속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터키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최신 보고서를 꺼내 읽었어요. 터키의 한국 프로젝트는 10개월 차에 진척률 78%를 달성했다고 했죠. 일정 지연 제로, 품질 검사 37개 항목 전부 통과, 용접 편차 0.3mm 이내 유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숫자들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73% 진척의 1년 지연, 터키는 78% 진척의 지연 제로였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안드레아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저, 당신은 한국이 비싸고 느리다고 했죠? 그런데 왜 터키는 우리보다 빠릅니까? 한국을 선택한 터키가 바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결국 서랍을 열어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조선소 앞에 서 계셨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배를 검사하는 일을 하셨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싸구려 배는 언젠가 반드시 사람을 배신한다고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그 말들을 평생 들어왔지만 무시했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선택했고 한국을 비웃었어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건 무엇이었을까요? 1년 지연, 28억 원 손실, 동료들의 비난, 그리고 점점 커지는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다고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업계 포럼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어요. 터키 프로젝트 현장 사진이었죠. 한국 기술진들이 선체 도장 작업을 마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은 선명했어요. 완벽하게 균일한 도장면, 흠 하나 없는 용접선, 정렬된 배관들이 보였죠. 댓글에는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역시 다르다는 평가였어요. 터키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의견도 많았죠.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를 떠올렸어요. 용접 편차 1.8mm, 검사 항목 9개만 완료, 그리고 1년 지연. 저는 두 프로젝트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숫자들을 입력했어요. 그리스 프로젝트, 진척률 73%, 지연 12개월, 용접 편차 1.8mm. 터키 프로젝트 진척률 78%, 지연 0일, 용접 편차 0.3mm.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빠르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느렸고 저렴하다고 생각했지만 손실이 더 컸으며 실용적이라고 판단했지만 결과는 형편없었어요. 저는 그 표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 옆에 놓았죠. 두 장의 종이가 나란히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과 냉혹한 숫자들이요.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터키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정답을 선택한 거였죠. 반대로 중국을 선택한 우리가 어리석었던 겁니다. 비용과 시간만 보고 기술의 본질을 놓쳤어요.
아버지가 평생 강조하셨던 그 본질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에게해의 어둠 속에서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저 먼 곳 터키의 조선소에서는 한국 기술진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대경을 들고 1mm를 다투며 완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응시했어요. 위창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안드레아스에게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배는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고 인정했어요. 싸구려 배는 정말로 사람을 배신한다는 것을,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 지옥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년 지연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요. 보고서의 숫자만 믿을 수는 없었고 제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안드레아스에게 칭다오 조선소로 가겠다고 말했죠. 안드레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서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더 이상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손전등, 측정기구, 카메라, 그리고 검사 체크리스트를 가방에 넣고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으로 에게해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고, 아니 정확히는 예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칭다오에 도착하자 위창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시저 오랜만이라고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미소를 지을 수 없었어요.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위창은 계속 말했어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1년 지연은 있지만 품질은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 거대한 선체가 눈앞에 있었어요. 유조선이었죠. 우리가 28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기다리고 있는 배였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도장도 되어 있었고 구조도 완성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속았습니다. 위창이 안내했어요. 선체 외부를 먼저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탱크 내부부터 보겠다고 말했어요. 위창의 얼굴이 굳어지며 탱크 내부는 아직 최종 검수 전이라고, 다음 주에 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겠다고요. 위창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탱크로 향했고 입구는 좁았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쓰고 손전등을 켰어요. 위창이 먼저 들어가려 했지만 저는 제지하며 혼자 들어가겠다고 말했죠. 탱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손전등을 천천히 벽면에 비췄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보였습니다. 균열이었어요. 손전등 빛 아래로 가느다란 선이 보였습니다. 용접선을 따라 갈라진 흔적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더 자세히 봤는데 균열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 3개, 10개가 보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옆으로 이동하며 다른 벽면을 비췄죠. 거기에도 균열이 있었고 더 많았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10장. 계속 찍었습니다. 균열은 끝이 없었어요. 천장에도 바닥에도 모든 용접선에 균열이 있었죠. 저는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균열 개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50개, 100개, 200개.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탱크 안을 계속 돌았어요. 2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확인했죠. 손전등 배터리가 약해질 때쯤 저는 마지막 균열을 기록했습니다. 1127개. 정확히 1127개의 균열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체크리스트에 적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니었어요. 시한폭탄이었죠. 바다에 나가는 순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요. 탱크 밖으로 나왔습니다. 위창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떠냐고 물었죠. 저는 체크리스트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위창은 숫자를 보고 눈을 깜빡이며 이건 뭐냐고 물었어요. 균열 개수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1127개의 용접 균열이 탱크 내부에 있다고 말했죠. 위창은 웃으며 시저 이건 과장이라고 했어요. 균열이 아니라 표면 자국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표면 자국이 아니라고, 명백한 용접 불량이라고 소리쳤어요. 위창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한국은 1mm까지 따지는 과한 기준을 쓴다고 국제 표준으로는 이 정도는 허용 범위라고 말했죠.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균열 사진, 도장 박리 사진, 용접 불량 사진들이었죠. 위창은 사진을 보고도 태연했습니다. 이 정도는 보수하면 된다고 2주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127개의 균열을 2주 만에 보수한다고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위창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우리 팀은 경험이 많다고 문제 없다고 장담했죠.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곳도 확인하겠다고 말했어요. 추진축 쪽으로 가겠다고 했죠. 위창은 주저했지만 안내했습니다. 추진축을 보고 정렬 상태를 측정했는데 오차가 있었어요. 한국 기준으로는 1mm 이내여야 하는데 4.8mm나 벗어나 있었죠. 저는 측정기구를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어요. 위창에게 보여주자 그는 이것도 보정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린 전문가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터키였습니다. 터키의 한국 프로젝트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업계 뉴스를 검색했고 그날 올라온 기사가 있었죠.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터키 한국 유조선, 선체 완성 및 도장 1차 마감. 기사를 클릭하자 사진이 있었어요. 터키의 유조선 사진이었죠. 완벽했습니다. 도장은 균일했고 용접선은 흠 하나 없었으며 배관은 정렬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서 있는 이곳을 돌아봤어요. 1127개의 균열이 있는 탱크, 4.8mm 벗어난 추진축, 그리고 보수하면 된다고 말하는 위창이 있었죠. 2개의 세계였어요. 터키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창에게 말했어요. 이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용접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위창은 고개를 저으며 시저, 당신은 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한국 기준에 너무 영향을 받은 거라고 말했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비정상이었죠. 한국을 과하다고 비웃고 중국을 실용적이라고 칭찬하며 터키를 바보라고 조롱했던 제가요. 저는 위창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냐고요. 당신 가족을 이 배에 태울 수 있냐고 물었어요. 위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는 돌아서서 조선소를 나갔죠. 위창이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안드레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127개의 균열, 추진축 오차 4.8mm, 도장 불량 다수라고 보고했죠. 안드레아스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이 배는 쓸 수 있냐고요. 저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전면 재작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죠. 전화기 너머로 안드레아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칭다오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내 1127이라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싸구려 배는 반드시 사람을 배신한다고요. 바다는 거짓 기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걸요. 한국이 과한 게 아니라 정확했다는 걸요. 터키가 바보가 아니라 현명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비행기는 어둠 속을 날아갔고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1127개의 균열이 눈앞에 계속 보였거든요. 그 균열들은 단순한 용접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제 판단의 균열이었고 제 오만의 균열이었으며 우리 회사의 미래에 생긴 균열이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칭다오에서 돌아온 후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는데 위창은 1127개의 균열을 모두 보수하겠다고 추진축 오차도 재정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했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은 상태였거든요. 석 달이 더 지나서 보수 작업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고 위창은 자신만만하게 이제 시험 항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다시 칭다오로 가야 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안드레아스가 함께 갔고 니코스도 동행했으며 그리스 성급협회에서 파견된 검사관 2명도 합류해서 우리는 4명이 모두 같은 걱정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죠. 다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선체는 완성되어 있었고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도장은 새로 되어 있었고 가판은 깨끗했으며 배관들도 정리되어 있었는데 위창은 우리를 맞이하며 자랑스럽게 보수 작업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이제 시험 항차만 통과하면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시험 항차가 시작됐습니다. 유조선이 부두를 떠났고 저는 가판에 서 있었는데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게 에게해의 바람과는 달리 더 날카롭고 낯설었어요. 안드레아스가 제 옆에 섰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의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엔진이 시동되며 낮은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는데 처음엔 정상적으로 보였죠.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속도가 올라갔는데 제가 시계를 봤을 때 출항 후 17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선체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저는 즉시 엔진실로 달려갔으며 안드레아스와 니코스도 뒤따라왔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경보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실 문을 열자 열기가 쏟아져 나왔고 중국 기술진 3명이 계기판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계기판을 보며 진동 수치가 표시된 부분을 확인했는데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읽었더니 진동치 17.2mm였는데 한국 기준은 5mm 이하였으니 17.2는 기준의 3.4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저는 중국 기술진에게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직접 추진축 쪽으로 가서 측정기구를 꺼내 정렬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석 달 전 제가 측정했을 때는 4.8mm 오차였는데 보수 작업 후니까 당연히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오차는 여전히 4.8mm였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위창이 완벽하게 보수했다던 작업은 거짓이었던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가판으로 올라가서 위창을 찾았고 그는 선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추진축 오차가 그대로라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다고 소리쳤는데 위창은 당황하며 그럴 리 없다고 말하고는 보수 작업 보고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보고서 따위 필요 없다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이 배는 지금 당장 항구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고 안드레아스도 동의하며 더 이상 시험을 계속할 수 없다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선장은 중국인이었고 위창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는데 위창은 선장에게 계속 항해하라고 명령하며 일시적인 오류일 뿐이라고 곧 안정될 거라고 주장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동치 17.2mm가 일시적 오류라고요? 추진축 오차 4.8mm를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라고요? 저는 안드레아스에게 우리가 직접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안드레아스는 고개를 저으며 계약상 시험 항차 중에는 중국 측이 운영권을 갖는다고 우리는 관찰자일 뿐이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1시간이 더 지났는데 경보음은 간헐적으로 울렸고 진동은 계속됐으며 저는 가판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니코스가 제게 다가와서 휴대폰을 건네주며 이걸 보라고 했는데 화면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떠 있었고 터키에 온 당국 공식 계정에 동영상이 하나 업로드되어 있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터키의 한국 유조선이 바다 위를 순항하고 있었는데 카메라는 선체를 천천히 따라갔고 엔진 소리는 부드러웠으며 물보라는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막이 떴는데 해상시험 완벽 통과, 진동수치 4.2mm로 한국 기준 이내, 추진축. 정렬 오차 0.3mm,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봤는데 터키 유조선은 완벽했어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안정적이었고 가판 위에 터키 관계자들은 웃고 있었으며 한국 기술진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제가 서 있는 이 배를 돌아봤는데 경보음이 또 울렸고 삐삐삐 진동은 멈추지 않았으며 위창은 여전히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고 중국 기술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계기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2개의 세계였습니다. 터키는 완벽한 시험 항차를 마치고 있었고 우리는 경보음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같은 유조선, 같은 목적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저는 니코스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우린 폭탄을 샀고 터키는 정답을 샀다고 중얼거렸고 니코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을 비웃고 중국을 선택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3시간 후 배는 마침내 항구로 돌아왔는데 위창은 일시적 문제였다고 말하며 재조정하면 된다고 다시 시험 항차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두에 내리자마자 저는 안드레아스에게 이 배는 안 된다고 다시 시험해봐야 소용없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안드레아스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칭다오의 밤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개의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는데 우리 배의 빨간 경고등과 터키 배의 부드러운 항해가 계속 교차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는 거짓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기술은 타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목소리였고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 기준이 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동치 5mm 이하, 추진축 오차 1mm 이내, 용접 검사 37개 항목, 품질 검증 18개월, 그 모든 것이 과한 게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터키가 증명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면 완벽한 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증명했어요. 그 기준을 무시하면 폭탄을 얻게 된다는 것을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경보음이 아직도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고 진동이 아직도 몸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빨간 경고등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칭다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국제성급협회에서 최종 검사관이 파견된다는 연락이 왔는데 검사관의 이름은 엘레나였고 그녀는 냉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엘레나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녀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회의실에서 만났고 엘레나는 악수를 청하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38살의 노르웨이 출신 검사관이었고 지난 15년간 전 세계 300척 이상의 선박을 검사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요. 엘레나는 모든 자료를 요청했어요. 중국 조선소의 보고서,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 시험 항차 기록, 경보음 로그까지 전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3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료를 읽었는데 가끔씩 특정 숫자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안드레아스와 함께 맞은편에 앉아서 그녀를 지켜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드레아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엘레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직접 배를 보고 싶다고, 칭다오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그래도 긴장됐고 안드레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다시 칭다오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엘레나와 함께였고 기내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칭다오 조선소에 도착하자 위창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엘레나는 인사도 간단히 하고는 곧바로 탱크로 가자고 말했고 위창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안내했습니다. 저는 석 달 전 제가 1127개의 균열을 발견했던 그 탱크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엘레나가 먼저 들어갔고 저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엘레나는 손전등을 켜고 벽면을 천천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체계적이었는데 탱크를 격자 무늬로 구역을 나누어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첫 번째 균열을 발견하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균열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고 측정 도구로 깊이를 재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을 때 엘레나는 탱크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위창이 다가와서 어떠냐고 물었지만 엘레나는 대답 대신 다른 탱크도 보겠다고 말했고 우리는 두 번째 탱크, 세 번째 탱크를 차례로 확인했어요. 오후 내내 엘레나는 말없이 검사를 진행했는데 해가 질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검사를 멈추고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을 때 엘레나는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는 그녀가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균열 사진, 도장 박리 사진, 용접 불량 사진들이 차례로 넘어갔는데 제가 석 달 전에 본 것보다 더 많아 보였어요. 엘레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총 균열 개수 1127개 중 보수된 것은 43개뿐이라고, 나머지 1084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위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그는 그럴 리 없다고 말하며 보수 작업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엘레나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기더니 이건 서류상의 기록일 뿐이라고, 실제 현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엘레나를 보며 속으로 안도했는데 드디어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엘레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추진축 정렬 오차 4.8mm는 한국 기준의 4.8배이며 국제 표준으로도 2.5배를 초과한다고 했습니다. 시험 항차 중 측정된 진동치 17.2mm는 허용 기준의 3.4배이고 이 정도 진동은 6개월 이내에 엔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92%라고 덧붙였어요. 안드레아스는 숨을 삼키며 들고 있었고
저는 엘레나가 말하는 모든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엘레나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이 선박은 운항 불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는데 위창은 일어서서 항의하려 했지만 엘레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고, 국제성급협회의 공식 판정이라고, 이 배는 현재 상태로는 어떤 해역에서도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안드레아스가 물었습니다. 보수 가능성은 없냐고요. 엘레나는 고개를 저으며 전면 재작업이 필요하다고, 최소 8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비용은 신조 가격의 60% 수준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28억 원의 운임 손실에 이어 이제 신조 가격의 6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위창은 여전히 항변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켰는데 업계 뉴스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기사의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터키 한국 유조선 공식 인도식 개최. 기사를 클릭했는데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터키에 온 당국 관계자들과 한국 조선소 임원들이 악수하는 사진, 유조선 갑판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완벽하게 도장된 선체가 햇빛 아래 빛나는 사진들이었어요. 기사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정확히 18개월 만에 인도 완료, 모든 품질 기준 통과, 터키. 해운사 관계자는 한국 기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칭다오의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배는 부두에 묶여 있었고 운항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터키 배는 바다로 나가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한쪽은 완벽한 성공이었고 한쪽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낡은 사진이었는데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바다는 거짓 기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거짓 기술을 샀고 바다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1127개의 균열, 4.8mm의 오차, 17.2mm의 진동, 그 모든 숫자가 우리의 거짓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리스로 돌아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안드레아스가 저에게 물었어요. 시저,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잘못했다고요. 가격만 보고 기술을 무시했고 시간만 생각하고 품질을 경시했으며 한국을 비웃고 중국을 맹신했다고 말했어요. 안드레아스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언론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 선사의 유조선 운항 불가 판정이라는 뉴스가 터진 거였고 기자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쏟아냈지만 안드레아스도 저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우리를 바라봤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는 흔들리고 있었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재앙을 산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서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사진이었고 하나는 터키 유조선 인도식 사진이었어요. 두 사진은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바다는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께 제 오만함에, 제 어리석음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유조선을 산 게 아니라 재앙을 샀고 비용을 절약한 게 아니라 미래를 잃었으며 중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몰락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절망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항 불가 판정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안드레아스가 저를 급하게 불렀는데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묘하게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앉았는데 안드레아스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안드레아스는 박도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3년 전 그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18개월이 필요하다고, 용접 검사 37개 항목이 필수라고, 생명을 싣는 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던 그 한국 기술이사였죠. 제가 비싸다고, 과하다고, 느리다고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말을 이었어요. 박도현이 터키 프로젝트를 마치고 그리스 상황을 들었다고, 도울 수 있다고 연락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한국을 거부하고 비웃었던 바로 그 한국이 이제 와서 우리를 돕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안드레아스는 박도현과 화상회의를 잡았다고, 지금 당장 연결하겠다고 말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박도연이 나타났는데 그는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한 표정, 진지한 눈빛,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박도연은 인사를 건넨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엘레나의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했다고 상황이 심각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3년 전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났거든요. 박도연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기술진 14명을 파견할 수 있다고, 용접 전문가 6명, 추진축 정렬 전문가 3명, 도장 전문가 2명, 품질 검사관 3명으로 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요? 박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는데 3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주요? 엘레나는 최소 8개월에서 1년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박도연은 3주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정말 3주 안에 가능하냐고. 1127개의 균열과 4.8mm 추진축 오차를 모두 해결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죠. 박도연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가격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는데 박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1mm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개의 균열도 남길 수 없다고, 그것이 한국 기술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3주면 됩니다라고요. 안드레아스가 조건을 물었는데 박도연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진 파견 비용과 자재비만 받겠다고, 이익은 남기지 않겠다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작업 중에는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다고, 한국 방식대로 진행하겠다고, 중국 측 인원은 현장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즉시 동의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한국 기술진 14명이 칭다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드레아스와 함께 공항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는데 박도연이 맨 앞에서 걸어 나왔고 그의 뒤로 13명의 기술진이 따라왔어요. 그들은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각자 커다란 장비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박도연은 저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3년 전에는 죄송했다고, 제가 어리석었다고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박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이 배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작업이 시작됐는데 한국 기술진들은 오전 6시에 조선소에 도착해서 저녁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는데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 용접 전문가들은 균열 하나하나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용접했으며 추진축 전문가들은 0.1mm 단위로 정렬을 조정했고 품질 검사관들은 확대경을 들고 1cm씩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탱크에 들어가 봤는데 벽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균열이 사라지고 있었고 용접선은 매끄러워지고 있었으며 도장은 균일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한 명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점심시간도 30분으로 줄였고 주말에도 출근했으며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작업했습니다. 박도연은 매일 저녁 재개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데 그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균열 보수 완료 482개, 진행 중 341개, 대기 중 304개라는 식으로 숫자로 정확하게 알려줬고 추진축 정렬 오차는 매일 줄어들어서 일주일 만에 4.8mm에서 1.2mm로 감소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감탄했는데 중국이 3년 동안 못한 일을 한국은 일주일 만에 절반 이상 해내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위창이 조선소에 나타났는데 그는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도연은 위창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일을 계속했고 위창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기술과 가짜 기술의 차이를 위창도 똑똑히 본 거라고요. 3주째가 되던 날 박도연이 저를 불렀는데 탱크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탱크 안으로 들어갔는데 손전등을 켜고 벽면을 비췄어요. 균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는데 용접선은 완벽했고 도장은 흠 하나 없었으며 벽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웠어요.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1127개 균열 전부 보수 완료했다고. 추진축 정렬 오차는 0.3mm로 조정했다고. 모든 품질 검사 항목 통과했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는데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가 단 3주 만에 해결된 거였습니다. 박도연은 내일 시험 항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바다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한국 기술진 14명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엔진이 시동됐고 배가 항구를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저는 긴장하며 엔진실 계기판을 지켜봤어요.
출항 후 17분이 지났는데 3주 전 경보음이 울렸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계기판은 녹색불을 유지하고 있었고 진동치는 4.1mm로 한국 기준 이내였으며 엔진 소리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박도연을 바라봤는데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갑판으로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봤는데 파도가 규칙적으로 갈라지고 있었고 배는 완벽하게 항해하고 있었으며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안드레아스가 제 옆에 섰는데 그는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터키가 현명했고 우리가 어리석었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배웠다고 말했어요. 시험 항차는 완벽하게 끝났고 배는 항구로 돌아왔으며 한국 기술진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도연에게 다가가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박도연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술은 국적이 없다고, 다만 진실만 있을 뿐이라고. 그리스가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떠나는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박도연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다음 발주 때는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하시라고. 그게 당신의 회사와 선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반드시 그러겠다고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3년을 헤맸지만 결국 답을 찾았고 28억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교훈을 얻었으며 중국을 믿었다가 한국을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3주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30년 축적된 기술력이었고 타협 없는 품질 철학이었으며 1mm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고 우리는 그것을 배웠어요. 한국 기술진이 떠난 지 2달 후 그리스 선사협회에서 새로운 유조선 발주를 위한 회의가 소집됐는데 저는 다시 그 익숙한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년 전 중국과 한국 중에서 선택해야 했던 바로 그 자리였고 27명의 임원이 똑같이 앉아 있었으며 천장의 형광등도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 칭다오 조선소에서 온 것이었고 하나는 한국 조선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리창은 이번에도 12개월 완공, 비용 절감, 효율적 진행을 강조했고 박도연은 여전히 18개월 필요, 용접 검사 37개 항목 필수, 품질 타협 불가를 주장했어요. 숫자만 보면 4년 전과 똑같았지만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저에게 물었어요. 시저 기술검사관으로서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2 제안서를 손에 들었는데 27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4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중국을 선택했다고, 한국은 비싸고 느리고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덧붙였어요. 28억 원의 운임 손실, 1년 지연, 1127개의 균열, 운항 불가 판정, 그리고 한국의 긴급구조로 겨우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는데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비싼 게 아니라 정확했다고, 18개월이라는 시간은 느린 게 아니라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용접 검사 37개 항목은 과한 게 아니라 필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선택한 우리가 결국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됐다고, 터키가 정답을 선택했고 우리는 오답을 선택했다고 인정했어요. 한 임원이 물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제안서를 들어올리며 대답했어요. 우린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8개월을 기다리더라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국의 기준을 따르는 게 결국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길이라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한 번에 끝내기 때문이라고, 중국처럼 만들고 고치고 또 고치는 시간 낭비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아스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23명이 중국에 찬성했던 그 회의실에서 이번에는 25명이 한국에 찬성했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배웠다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는데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셨던 그 진실을요. 싸구려 베는 사람을 배신한다는 것,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바다는 거짓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했어요.
4년이 걸렸고 28억 원을 잃었으며 회사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결국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터키 해운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4년 전 터키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 제가 비웃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적었습니다. 터키는 현명했고 우리는 어리석었다고, 이제야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는데 터키 담당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배우는데 늦은 때란 없으며 그리스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 한국 조선소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박도현이 직접 아테네로 왔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저는 박도현에게 물었어요. 4년 전 우리가 거절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박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는데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나지는 않았다고, 왜냐하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좋은 기술은 언젠가 인정받게 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박도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비결이 뭐냐고요. 박도현은 간단하게 대답했는데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mm도 타협하지 않고 한 개의 균열도 타협하지 않으며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한국 기술의 전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싸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끝까지 가보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은 12개월이라고 했지만 결국 24개월 이상 걸렸고 한국은 18개월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18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중국은 저렴하다고 했지만 결국 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한국보다 비쌌고 한국은 비싸다고 했지만 추가 비용 없이 정확히 계약대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새로운 유조선 건조가 시작됐는데 저는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용접 현장을 둘러보는데 기술자들이 확대경을 들고 1mm씩 확인하는 모습을 봤고 품질 검사관들이 37개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박도현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검수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이구나. 이것이 터키가 선택한 길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길을 걷게 됐구나 하고요. 1년 후 그리스 업계 세미나에 초청받아서 강연을 했는데 주제는 기술 선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청중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4년 전 저는 가격만 보고 기술을 무시했다고, 시간만 생각하고 품질을 경시했으며 한국을 비웃고 중국을 맹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한국에게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검사관이 다가와서 물었는데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4년 전 그 회의실에서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하겠다고, 박도현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고, 터키처럼 정답을 고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28억 원을 아꼈을 것이고 2년을 절약했을 것이며 회사의 명예도 지켰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에게해를 바라봤는데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터키의 한국 유조선이 항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새 유조선도 곧 저 바다를 달리게 될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완벽할 거라고, 왜냐하면 한국 기술이 만든 배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새로운 사진을 하나 더 놓았는데 한국 조선소에서 박도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진이 나란히 놓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진실을 말씀하셨고 박도현은 그 진실을 증명했으며 저는 그 진실을 배웠어요. 싸구려 배는 사람을 배신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다는 거짓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술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정답을 배웠습니다. 터키는 처음부터 알았고 한국은 늘 증명해왔으며 그리스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깨닫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며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에게해의 밤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됐으니까요.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선택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그 지식은 앞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영원히요.